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오늘도 위험한 밤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은 추석 연휴입니다. 사실 추석 때까지 살인 이야기라든지 그 외 범죄 이야기를 하기에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시골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여 오늘은 좀 색다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K짱의 위험한 초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험한 초대 속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컨셉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는 실제로 누군가가 올렸던 실제 경험담. 그리고 세 번째는 증거 영상들이 있는 사진 속 진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 뭐야. 아직도 멀었어? 나는 부인에게 소리쳤다. 아, 여자들은 항상 이래서 문제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좀 있으면 끝나요. 그렇게 서두를 것 없잖아요. 꼭 오늘까지 보채야겠어요? 하여튼 간에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래 내 성격이니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보니 올해도 며칠이 남지 않았다. 연말 연시를 맞아 세상은 어수선하다. 나는 양복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아내가 말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면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놀라시진 않을까요? 뭘 손자 때문에 싱글벙글하고 계실 텐데 빨리 준비나 해.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긴 당신은 준비 다 됐어요? 어머, 이거 봐. 왜? 당신 여기요. 아내가 내 목 근처를 가리켰다. 아이고, 당신도 참 사람이 성격이 급한 데다가 덤벙덤벙대기까지 하니까 이리 와봐요. 에이 참. 자기야, 사랑해. 나의 말에 아내는 내 목덜미를 정돈하며 혼잣말처럼 중얼대었다. 뭐예요 갑자기. 좋잖아. 부부인데. 아내는 고개를 살짝 떨고 왔다. 수줍어하는 듯 했다. 그래, 내가 이 모습에 반했었지. 오래전 아내를 처음 보던 날이 머리를 스쳐간다. 여보,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사랑을 고백한 것도 도대체 몇 년 만인가.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나는 부인의 손을 잡았다. 자, 그럼 갈까? 네, 가요. 그리고 나는
발밑에 의자를 차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집에 경찰들이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띵동, 띵동.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는데 이 시간에 누구지? 이 시간에 집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난 조심스레 창문으로 집 바깥 대문을 응시하며 긴장을 했다. 띵동. 일단 누군지나 볼까? 듣기 싫은 전자음을 내며 시끄럽게 울리는 초인종 기판의 버튼을 눌러 문 밖의 상대에게 말을 건넸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늦은 밤 죄송합니다, 선생님. 방금 누군가가 이 집 담을 넘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황당했다. 누군가가 이 집 담을 넘었다니. 그것보다 저들이 경찰이라는 증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2층에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우린 아무 일 없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십시오. 집 한번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경찰이 아니라면요. 경찰차 소리는커녕 창문 밖에 경찰차가 보이질 않는데 제가 어떻게 믿고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를 침입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골목 입구에 차를 대어놓고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가정집 침입신고를 받고 찾아오는데 소리가 들린다면 오히려 침입자에게 경찰이 온 것을 광고하는 꼴이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간이 한 5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만 고집 부리고 문 열어주세요. 더 이상 거부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기라, 난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전자기판에 열린 버튼을 눌렀고 동시에 현관으로 2명의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바깥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미 열려있는 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줬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이 현관문 하나뿐입니까? 네, 아마도. 일단 2층에 아이들 침실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건장한 2명의 경찰관들은 빠른 걸음으로 2층에 올라갔고 나는 더 빠른 걸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끔 아이들은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괴담을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동생을 가리키며 엄마, 저 악마는 태워 죽여야 돼! 라고 말했다는 어린 여자아이 이야기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뱉은 말의 특징은 그 말이 오직 발화 시점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인 거죠. 짐작컨대 말하고 있는 아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조차 못합니다. 오직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만이 기억하고 그 사람만이 영향을 받는 그런 현재성만 존재하는 이야기. 듣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떠올려보면 가끔 소름이 끼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 제대 후 한의대 진학을 위해 7년 동안 수능시험에 응시했죠.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현실에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도 지치시고 저도 스스로 부담스러워 주변 사람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집안의 권유로 꿈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꿈을 접고 나니 빛나는 20대를 좁은 재수학원 교실에서 몽땅 보내버린 것과 그럼에도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돈만 쓰고 친구도 잃은 비참한 모습에 스스로 무척 힘들어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모의고사 때마다 오르지 않던 성적에 좌절하며 학원 화장실에서 이불 맞고 혼자 울던 그 모습들과 수능을 친 뒤 저녁 시간에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굶은 채로 이리저리 길을 쏘다니던 저의 모습이 스스로를 억눌러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 자괴감들과 실망감,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는 절망. 당시 제 가방에는 긴 빨랫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고 골목의 인적이 한사해지면 집 앞 전봇대에 목을 매려고 마련해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목매달기 직전까지 갔지만 죽는 게 겁이 나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했었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누나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탓에 저희 집에서 돌봐주던 4살짜리 조카 녀석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낙서를 하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낙서를 멈추길래 왜 그러나 싶어 고개를 들고 쳐다봤죠. 그런데 조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 할머니는 삼촌이 필요 없대. 그리고는 다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낙서를 하더군요. 그때의 충격이란. 새벽마다 빨랫줄을 잡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던 순간 저의 발목을 잡던 것 중 하나가 부모님이었는데 뭐 지금은 결국 그때의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남성과 2명의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와 차를 세우던 주차장으로 가던 도중 뒤에서 쾅!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 오른쪽으로 빈 깡통이 뒹굴고 있었다. 위를 올려다보니 초등학생 정도로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와 여자아이가 6, 7층쯤 되는 베란다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걸 보니 못된 장난을 친 듯했다. 화가 난 나는 손가락으로 깡통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너희가 던진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올라가서 확 쥐어박아 버릴까?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두 아이는 변함없이 희죽거리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왜 웃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재밌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건지. 저런 빈 깡통이라도 저 높이에서 던지면 위험하다고. 그런데 그 순간 꼬마애들 둘이 동시에 오른쪽 빈 깡통이 있는 자리의 반대편인 왼쪽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그곳엔 사람 머리보다 좀 더 큰 돌이 있었다. 다시 위를 올려다보니 둘 다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이며 웃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여고생이 모르는 남자에게 쫓기면서 시작됩니다. 이건 내 친구가 고딩 때였어. 야자를 끝내고 집에 가려는데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필이 느껴졌대. 그래서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면서 종종 걸음으로 집에 가는데 계속 따라오더래. 그때 친구가 딱 확신을 한 거지. 저 사람 지금 나 따라오는 게 확실해. 어떡해. 그래서 어떡해, 큰일 났다. 어떡해. 이러고 소리 안 내면서 울면서 반 정신이 나간 상태로 막 도망치는데 딱 저 멀리 앞에 세탁소가 이제 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오더래. 친구가 그 순간 너무 안심이 돼서 세탁소로 겁나 뛰어갔더니 아저씨가 걔 상태를 보시고 뒤에 따라오는 남자도 같이 보신 거야. 그리고 딱 감이 오신 거지. 미연아, 빨리 와. 아빠가 기다렸잖아. 어서 들어와, 이리 와. 이러면서 고맙게도 모르는 세탁소 아저씨가 그냥 아무 이름 부르면서 오라고 해주셨대.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순간 안심이 돼서 걸음을 정지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뒤에서 그 남자가 자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신나게 펄짝펄짝 뛰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저씨, 걔 미연이 아닌데. 미연이 아닌데. 미연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저 멀리 뛰어갔대.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데 저한텐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이야기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묻습니다. 야, 넌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섭냐? 나는 혼자 죽는 거. 그래서 내가 조종사 자격증을 딴 이유기도 해. 지금부터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기서 표현한 눈을 감고 있는 어린 아들은 이미 죽은 상태인 아들을 표현합니다. 당신 여기요. 아내가 내 목 근처를 가리켰다. 아이쿠, 이리 와봐요. 아내가 남편의 목 부분에 매무새를 만져준 건 곧 매달릴 목줄을 재정비해 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발밑에 의자를 잡았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족 동반 자살 이야기죠. 이 시간에 집에 누가 올 리가 없는데. 우린 아무 일 없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이 현관문 하나뿐입니까? 네, 아마도. 건장한 2명의 경찰관들은 빠른 걸음으로 2층에 올라갔고 나는 더 빠른 걸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이 남자가 이 집의 주인일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 집으로 통하는 문이 이 현관문 하나뿐이냐고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네,
아마도. 그리고 경찰이 집에 들어가자 그는 빠르게 집 밖으로 나왔다. 이 말은 이 집에 담을 넘은 침입자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삼촌, 할머니는 삼촌이 필요 없대. 조카가 말한 할머니. 처음엔 먼저 하늘로 가신 할머니가 죽으려는 손자에게 아직 저승이 올 때가 아니다라며 말리는 말인 줄 알고 감동을 했었는데, 조카가 말한 할머니는 삼촌의 엄마, 즉 주인공 남성의 친어머니를 뜻합니다. 할머니는 삼촌이 필요 없대. 그냥 죽어버려 아들. 화가 난 나는 손가락으로 깡통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거 너희가 던진 거야? 그리고 그곳엔 사람 머리보다 좀 더 큰 돌이 있었다. 아이들이 처음부터 던진 건 깡통이 아닌 사람 머리보다 조금 더 큰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사실을 이 남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고요. 아저씨, 걔 미연이 아닌데. 소녀를 도와주려 했던 세탁소 아저씨가 급하게 만든 이름 미연. 이 남자는 충동적으로 이 소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스토킹해왔던 남성이었던 것입니다. 미연이 아닌데, 미연이 아닌데. 걔 미연이 아닌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혼자 죽기 싫은 그가 왜 조종사 자격증을 땄을까요?